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한국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많으신데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 회장님 제가 만만해가지고 강연을 시켰을 때 왔습니다.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축배를 주신 것 같은데 현재는 뭐 너무나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어려워서 미래를 어떻게 할까 하면 오늘 상관경영해라 라고 정답을 주고서는 저보고 뭐 미래를 얘기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변곡점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지난 IMF 이후 지금 18년째입니다. IMF 이후에 18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그 18년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18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제가 학자가 아니니 대단히 정교하게 연구한 건 아니고 30분도 걸리지 않아서 지난 IMF 이후의 18년 경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혼자서. 한국의 30대 재벌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지난 18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보면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가 거시 환경 변화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거시 환경 변화 같은 게 있고, 그 거시 환경 변화에 맞는 한국의 특산사들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것. 가령 대표적이라기보다 지난 18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시 환경 변화는 저는 디지털화. 디지털화라는 거시 환경 변화에서 한국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전기, 전자, 컴퓨터 분야에 1990년대, 2000년대, 1980년대, 90년대 참여합니다. 한국의 특수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DJ 정부부터 ICT 이니셔티브라 그럴까요? 정부에서 그쪽을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특수한 조건입니다. 이런 거시 환경 변화하고 한국의 특수한 조건이 잘 맞아 들어가면 그게 큰 혁신을 만들어내는 필요 조건 같은 게 되는 거죠. 이런 필요 조건 하에서 개별 기업이 잘 해내면은 그게 충분 조건이 돼서 큰 경기에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삼성의 스마트폰이요, 네이버요, 작게는 휴맥스의 디지털 셋탑박스요, 삼성 스마트폰에 붙어 있는 그 부품 회사들, 여러분 작년 재작년 생각해 보시면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카테고리 1이에요. 카테고리 2는 내수 서비스 산업 중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유통산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20년, 30년 전에는 삼성전자 대리점 산출이 있고, 심지어 작은 중견 가전업체 대리점도 몇백 개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았을 때 그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IMF 이후에 18년 한국에서 유통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마트가 됐든 롯데마트가 됐든 홈쇼핑이 됐든 유통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서 거기 혁신을 성공시킨 회사들이 한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의 대기업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의 대기업은 70년대, 80년대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 기계, 석유화학,
아마 자동차까지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후장대 산업, 이 중후장대 산업이 IMF 이후에 18년 동안에 세계화성 공정 혁신을 엄청나게 해낸 거죠. 저도 포스코 보도에 있어 봤는데 공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포스코 황제철이나 광양제철 가보면 공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후장대 산업의 그 공정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견인했던 게 하나의 카테고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정부에서 주는 라이선스 사업, 통신 라이선스라든지 정부 라이선스를 갖고 큰 기업을 만들어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가 그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큰 기업이 됐는데 지금도 큰 기업, 그런 카테고리, 여러 가지 그 구성되어 있는 카테고리, 이렇게 거칠게 5개 카테고리 정도로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개 카테고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보면은 카테고리 5번째 카테고리를 보면은 여러분 최근에 보시다시피 그죠? 동부, 동양, STX 새로운 뭔가 내부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안해 보이는 카테고리가 맞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카테고리가 이 5번째 카테고리가 한국 경제의 미래에 해를 끼치지 않고 현재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중요할 수도 모르는 그런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정부 라이선스를 받아서 새로 대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지금 대기업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다시 대기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가 그 엄청난 몇 조의 투자를 해서 중후장대 산업을 새로 창업해서 그 큰 기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뿐만 아니라 작년 신문에서 계속 보는 것은 중후장대 산업에 관계된 모든 기업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카테고리는 당연히 그 국내 내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기회가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죠?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국내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있지 않겠냐. 성장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유통은 사실은 규제 산업이라고 볼 수 없어서 특히 규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18년 동안 그런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남아있는 내수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규제 산업. 그래서 다 거기서 시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렌트 시킹 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득권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에 규제를 풀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 봐요. 쉽게 생각해서 금방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어떻게 보면 다음 20년은 지난 20년의 중후장대 산업처럼 됐죠. 지난 20년은 성장 산업이었지만은 앞으로 20년은 견뎌라고.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낸 IT 산업을 지난 20년 지금 결과를 견뎌간다고. 이게 오히려 정답일지 모릅니다. 새로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네이버 같은 사업, 생각해보면 많은 IT 쪽의 섹터 산업이 사라졌어요. 작년에 펜테고리져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도가 났지만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IT 산업에서 최근에 IT 분야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혁신이 100% 중입니다. 대부분의 혁신이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IT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IT 분야의 엔지니어 경쟁력이라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생기는 문제이죠. 어쨌든 현재 한국에 강한 IT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과제이지만은 객관적인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지난 IMF 이후에 18년에 한국 30대 재벌 그룹을 카테고라이즈하고 현 상황을 이해하자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년은 뭔가? 그 다음 18년의 중요한 거시 환경 변화는 뭔가? 그리고 그 거시 환경 변화에 맞는 한국의 특수한 조건이 있냐? 저는 예를 들면은 기후 변화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게 아마 전 세계 거시 환경 변화일 거죠.
이 기후변화에 관계된 산업이 뭐냐?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이런 거. 고령화에 관계된 산업이 뭐냐? 바이오, 의료장비 이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 환경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시적으로 이런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환경 변화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변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조건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그 다음 18년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한국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를 약간 가늠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이 거시환경 변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이 있냐? 만만치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길까? 왜 에너지 산업에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한국이 이길까? 설득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고령화에 관계된 거시환경 변화에 한국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이 있냐? 있는 것기도 하고 없는 것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똑똑한 사람이 다 의대 갔습니다. 지난 20년 똑똑한 사람이 다 의대 간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특수한 조건 같기도 합니다. 이 특수한 조건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나 의료장비 산업을 키우는데 얼마큼 관계가 될까? 뭐 통계를 모르지만 매일 99%는 다 클리닉 가는 겁니다. 의사 클리닉으로 가는 거지. 이게 바이오 산업이나 의료 산업으로 들어가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인더스트리를 갈까? 그럼 이거 과연 특수한 조건이니까, 한국의 특수한 조건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장원 교수께서 말씀하신 상괄 경영이 좋습니다. 독과다이로 상괄 경영 해가지고 독과다이로 해내는 게. 근데 여기 이종환 선배님이 계시지만은 선생님처럼 독과다이로 하는 게 그냥 뭐 아무리 퍼시픽도요 독과다이로 해내는 게. 하지만 그 독과다이로 해내는 것 같고 한국 경제 전체를 이렇게 희망을 주기에는 사실은 좀 답답해요. 일정 부분 활력을 줄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전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는 뭐 그렇게 정리가 아닙니다. 전망이 만만치 않구나. 그걸 이제 개별 기업 차원으로 넘어와서 개별 기업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을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 국가의 경제의 활력이나 경쟁력이나 향후의 번성 정도를 판단하려면 네 가지를 본다는 것 같아요. 하나가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하나 그 나라의 경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하나 그 나라의 제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하나 그 나라의 국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냐. 이 네 가지를 보면은 그 나라 경제의 경쟁력이나 미래에 대한 번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업도 비슷한 거죠. 개별 기업이 이 기업이 얼만큼 나가냐,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기업 안으로도 갖고 와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스펙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봐라. 내가 말이야. 20년, 15년 전에는 좋은 엔지니어는 하는 일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월급을 100원을 받는데 그 일을 해내는 미국 엔지니어 월급을 300원, 400원 받는다. 우리는 한 사람 뽑는 순간 200원 버는다. 왜 안 뽑냐? 무조건 뽑아라. 엔지니어가 있는 상태예요. 저는 그게 한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끝났다. 더 이상 싸지 않다. 싸지 않는 게 아니라 비싸다. 한국에 있는 기업으로서 이게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은 한국 엔지니어를 안 뽑을 수가 없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경제적으로 한국 엔지니어를 뽑을래. 자신이 정말 냉정하게 경제적으로 한국 엔지니어를 뽑을래. 자, 우리가 말이지 옛날에 70년, 60년, 70년대 저인의 여공들 노력으로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저인의 엔지니어 등록으로 그 다음 산업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 요소 비용이 싸서 일어난 그 결과 아니냐. 끝났다, 내가 봤습니다. 끝났고, 흠에서 어떻게 살아갈래? 경영을 잘할 수밖에 없다.
경영을 잘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한국의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의 경영 수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경영을 잘할 건가?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의 경영 수준을 높여서 이런 요소 비용이 더 이상 싸지 않는 단계에서 세계 시장에 나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건가? 경영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경영 수준을 높일 거냐? 참고할 경영이야. 맞습니다. 김재규 회장님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독고다이라는 말을 너무 되게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독대죠, 독대. 네, 다음은요, 한국경영학회 이상우 회장님의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공 DNA 찬발 경영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그 한국의 피터드러커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진짜 한국의 피터드러커는 변재규 회장님이 사업에 이제 손을 놓으시고 잘 정리를 하면은 한국의 피터드러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영화의 예고편 하듯이요. 뭐 책 한 권을 드렸는데 예고편 같이 그냥 한 10분 정도 간단히 그냥 책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팬 서비스가 혹시 아닐까 해서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영학에서 새로운 경영 환경 그러면은 무경계성, 불확실성, 상시위기, 영어로 하면 boundless uncertainty crisis가 되겠죠. 근데 이런 잘 있는 경영 환경이 문제가 저희가 근거적으로 여기는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철저해야 되고 신중하고 위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저희 속도 경영에서 잘해왔던 건데 이게 저희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실패까지 날 수 있는 파괴된 경영 방식이고 바로 이제 이 세 가지 합치면 참관성, 뜻하지 않게 뭔가가 떠오르는 이런 참관성을 관리해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변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참관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보다는 뜻과 의지,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계획과 시스템보다는 일단 살아남아서 계속 하고 싶은 거 반복하는 거, 신중함과 위험관리 따지다가 기회 놓치면은 빵 된다. 무슨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은 창반 경영이다라고 제가 사실 책에 이런 컨셉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960년, 70년, 80년에 하면 된다의 스피드과 90년, 2000년대 스피드 빨리빨리의 이 대한민국 속도 경영을 완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후발주자의 입점이 선별되고 양극화, 대형사고, 사회적 스트레스로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이 있을 것 같고 이게 패러다임을 굳이 이루어진다면 2010년서부터 청발 경영인데 말로 표현하면 기회 추구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영어로 하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seek라고 하는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착안을 해봤습니다. 즉 역량이 훌륭하다고 해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시대는 같다. 저희가 아는 노키아, 소니, GM, 시어스, 에크 이런 회사들이 세계 최고의 혁신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유가 바로 기회를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 변 회장님 말씀하신 지금 저희의 어떤 새로운 거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아내는 거 이게 키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축적의 시대는 가고 기회 추구의 시대가 오게 합니다. 이미 그 얘기를 또 누군가가 했는데 그때 답변이 또 틀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회 없는 능력은 소용이 없다. 이게 이 시대에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저희가 혁신하는 4단계 가장 생산 운영 혁신, 제품 혁신, 전략 혁신, 철학 혁신 4단계로 저희가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산업화 정보화에 산업경제와 정보사회를 하면서 추진력과 또 정보시대의 정보력, 빠른 학습을 가지고 운영혁신, 제품혁신 가지고 살아왔는데 새로운 단계로 아까 변 회장님 공부를 합니다만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의미는 전략혁신의 문제고 또 때마침 창조경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성공의 팩터는 기회 추구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고위의 영적 리더십은 아직 때가 안 돼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식 경영 1.0 신바람 경영에서 90년대 정보화 시대 융합 경영, 그다음에 이제 3.0 시대 그 창발 경영으로 가야죠. 3.0은 우리 김일성 총장님이 그 수년 전서부터 연구하시고 강조하신 상황입니다. 이 해법은 이제 속도 경영에서 창발 경영으로, 그렇다고 스피드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고, 스피드는 속도가 아니고 자동차에서 빠를 때 잠시 잠깐 아주 중요할 때 써먹는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 창발 경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창발 경영을 굳이 정의를 한다면 뜻과 비전을 세워 이를 실천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 활동으로 실수와 동거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불현듯 솟아오르는 기회를 일으켜서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써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스피드 경제 지금 거의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제 철학도 거래에 의해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거기서 설득한 위너가 물질을 배려해서 CSR하고 하는 이런 그 철학 이제는 지나지 않느냐. 이제는 사회와 소비자는 진정을 위하고 그 성공을 청석도 공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행동 양식도 빨리빨리 힘과 속도, 이게 경쟁력이 아니라 끈기와 정성으로 쉬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이런 그 다른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입시 패러다임으로 창발 경영을 저희가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그 단군의 어머니이신 웅녀 할머니가 사실 이 뜻과 비전을 가지고 동굴 속으로, 뜻과 비전이 아니라 가능과 숲을 가지고 돌아가셨죠. 근데 뜻은 인간이 되고자, 농경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런 뜻과 비전으로 들어가서 생존과 반복으로 100일 걸릴 걸 37일 만에 완수해서 실패와 동거했죠. 옆집에 호랑이 좀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저실함의 기회를 인지를 해서 그녀는 이제 인간이 되는 농경사회를 구현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든,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렇지만 21세기에 다시 끄집어내야 될 성공 DNA가 저희가 하나가 없지 않나. 근데 이런 것을 이미 다 실현이 시키고 있죠. 현실에서. 제일 처음 제가 주목한 거는 역시 네이버의 라인 사례입니다. 김상훈 대표님 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연구를 하게 해주셔서 신문지상에 한 달 반 만에 라인의 서비스가 개시되고 전 세계로 시장 확대되는 신데렐라 비즈니스 모델로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창발 경영의 기막힌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에서 SNS 서비스 시장의 기회를 포착했죠. 그렇지만 이게 이 순간에 포착한 게 아니라 일본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투자와 실패의 반복. 한 번 실패하고 천군이라는 회사 450억에 인수하고 다시 2천억 들여서 한 6, 7년간을 고생을 하는. 그래서 이 시작은 사실 99년도에 네이버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일본 진출에 대한 열망을 꿈꾼 11년 이상이 걸리고 물리학사장 가셨는데 이혜진 회장님하고 계산을 해봤다고 봅니다. 4,450억이 든 그런 엄청난 끈기와 인내의 성공 사례가 라인하면 좀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오늘 SN 엔터테인먼트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 사실 SN 엔터테인먼트 사례가 이 해외 진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승환 회장님의 홍보로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게 그 90년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6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클리프 리차드한테 열을 받으셔서 클리프 리차드 공연에 열광하는 그 거기에 열받은 그것이 꿈으로 우리도 해외 진출을 해야 되겠다. 이 한 점으로 시작이 돼. 이 한 점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일을 만들어냈냐면 드디어 이제 그 98년도에 코스닥 가셨죠. 이후에 준비하셔서 HOT, SES를 2000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한 번에 대박은 안 났죠. 그래서 해외 진출의 컨셉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다시 시스템 수출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을 고아의 일본 대비로 확인을 해서 꿈을 한 단계 이제 더 현실화하고 성숙화시키셨죠. 그리고 드디어는 동방신기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희한한 중국식 이름이죠.
동방신기가 아마 비행기 안에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소녀시대 그래서 일본에서의 성과, 중국, 아시아에서 인지도 상승, 뉴미디어 활용이라는 또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이 돌고 이제는 SN 버추얼레이션이라고 하는 또 그 성숙된 꿈을 향해서 계속 선순환을 일으켜서 현재 엑소라고 하는 빅 석세스를 만들어내시고 삼성동에 우리의 분야의 큰 대전환을 이룬 삼성 아티움을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그 첨가경영이 사실 이런 그 크고 작은 프로세스로 가동이 되면서 이런 그 독고다이 비즈니스가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는 네이버나 S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네스프레소 같이 없는 틈새 시장으로부터 뭔가 새로이 찾아내는 이런 쪽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성공 파라다임이 파란 글씨의 신바람 경영으로 하면 된다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융합 경영으로 빠른 학습 스피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빨간 찬발 경영의 시크, 끈기와 정성, 웅녀 할머니의 DNA, 이제 이게 그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추진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회 추구력을 저희가 이제는 노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속도 경영을 이게 한경영이라는 책에서 공동체, 집단, 또 자율성, 자발성 보상하는 이런 그 프로세스를 규모한 적이 있고요. 제 책에서는 융합경영은 문제인식과 요소결합, 소통, 성과 공유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자세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미래는 이 참가경영, 뜻, 반복, 기회인지,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가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 우웅족의 그 21세기의 도전, 우웅족이 고이 용감하지는 않지만은 두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건 두려움 없는 끈기를 가진 나폴레옹의 말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우웅족이 창조경제에서 뭔가를 생존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적 과제가 주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그 창조경제 이사장도 연구원 2009년에 만든 연구원 이사장도 오셨습니다만, 창조경제라는 말이 이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노력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달리 전파돼서 저는 이제는 창조경제원을 내려놓고 이런 그 성공경제연구소라고 하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일을 좀 해보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국민들이 스스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일들로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이 도움을 여러 나라에서 나누는 이런 그 연구소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로셔에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연구소를 우리 박수근 교수님, 김승남 회장님, 이광복 이사장님, 윤태희 이사장님 이런 공을 모시고 발전을 하겠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런 그 작은 틈새에서부터 이 아프리카 여인들이 수십 킬로를 하루 종일 건너서 물을 이런 식으로 기르는 이런 것이 최근에 이런 그 기구가 발전이 돼서 아프리카 여인들 그 생활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하죠. 해놓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런 그 수많은 틈새를 저희가 찾는 그런 노력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또 창관경영, 또 한국공화국에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앞으로 기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박소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Once in a while, please promise me a huge one. When you find that once again you know to the
if you ever find a moment, spare a word for me. Think of me waking silent and resigned. Imagine me trying too hard to pull you from my mind. Recall those days, look back on all the time. Think of everything never do. There will never be one day when I won't think please promise me this sometimes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한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죠? 이왕이면,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밤에 어울리는 곡으로 이거 전혀 의도되지 않은 앰플 맞죠? 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늘 밤에도 저녁 잘 주무시라고 투나잇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It all began tonight. I saw you and the world went away. Tonight, there's only one tonight. What
안내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서 저 성악을 전공하시고, 예, 독일 그 마나임 공연음악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독일에서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미국 후에는 뮤지컬 그 주연 배우로서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예,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요. 삼성동 케이스타팀에서 SM 이순환 회장님 모시고 범죄제의와 덕담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 뮤지컬께서 와서 노래를 해주시는데 참 이런 데서 노래하기가 아마 가장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수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환호를 저는 했어요. 와! 그러고. 근데 그 옆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좀 누가 이렇게 소리를 들나 이런 표정도 좀 보이고 있었는데 환호를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이상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옛날에 그 클리프 리처드가 왔을 때 이대강당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문화혁명이 일어난 줄 알고 큰일 났다고 그 지식인들이 얘기를 했었던 사태가 2000년도에 그 H.O.T가 공연을 했을 때 하나의 사회 현상인데 그것을 문화혁명으로 보고 이래가지고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류라고 일컬어지면서 사회면에 나왔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뭘 어떻게 했는가.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막 까부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클리프 리처드에 우리는 여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보다 훨씬 전인데 지금 막 소리 지르고 그죠?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브라자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소리만 질렀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 이기니까 까무러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창발경이들 뭐 미래를 갈 수 있겠는가 좀 더 남을 환호하고 또 인정해주고 좀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 남미에 이제 저희가 SM 타운 공연을 가고 또 남미에 우리 엑소가 가서 공연을 했는데 KBS TV가 이제 그걸 녹화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게 이제 불과 몇 달 전인데 녹화를 했는데 녹화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녹화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순서에 엑소가 나갔는데 엑소가 나가니까 막 박수치고 막 소리를 와 질렀는데 그 여자들이 브래저를 던지는 게 아니라 팬티를 던지고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그걸 좀 던지거나 지금 던지지 못하면 그거 좀 소리라도 질러주거나 앵글도 좀 더 빨리 하시거나 박소연 뮤지컬 배우가 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곳에 가서 노래를 한 박소연 배우한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거나 그 재밌는 얘기지만 남미 애들이 이렇게 정열적이고 그래서 이 댄스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엑소가 갔는데 그 동양 애들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 그 우리의 그 전자기기가 일본으로부터 거기서 나가고 그러한 것을 굉장히 그 선진국으로 보게 되고 얼굴이 하얗고 귀엽고 또 그리고 우리가 동양인들이 참 아기자기하고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연기자들이나 이렇게 동양 사람들을 보고 외국 사람들 지금 보면 이제 퍼석퍼석하고 별로 이렇게 좀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막 이렇게 좀 쫀득쫀득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TV 녹화를 하는데 막 이게 팬티가 얼굴에 막 날라오니까 이걸 도저히 찍다가 이 방송 KBS 아무리 편집을 해도 나갈 수가 없어서 나가서 제발 팬티 좀 던지지 마라. 그냥 박수치고 환호해라. 그러고서 녹화를 다시 하는 추리의 사태가 벌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상희 교수님한테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책도 좀 읽어보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오늘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이게 좀 잘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게 방송이라는 게 저희가 그 1박 2일이라는 거 아시죠? 1박 2일이라는 TV 버라이티 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보통 만드는 게 한 1억 정도 듭니다. 버라이티 쇼. 드라마를 만드는데 한 2억 정도 들고요. 근데 요즘은 한 해외 수출도 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 4억씩 들이고 5억씩 들였다가 안 팔려가지고 망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방송의 그 광고 레이트가 자율화돼야 된다고 한 20년간 떠들고 있는데 광고 공사가 없어지고 또 미디어 내비슨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광고 레이트가 자율화돼서
시장 경제가 열려야만 그 창조 또 해내는 사람들보다 또 투자도 하고 자기가 오랜 그러면서 그 천재들도 일로 들어오고 그거야말로 진짜 1인 기업인 독고다이가 확 사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그 컬처 테크놀로지를 우리는 중국에 전수하고 중국에게 넘겨주려고 또 그리고 그것에 이를테면 헐리우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30%만 가져도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한 지도 벌써 15년 됐습니다 제가. 근데 중국에서의 지금 버라이어티 쇼가 1박 2일이라고 하는 그 포맷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에 사가지고 가서 포맷 사는데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는 자기들이 만들면서 그 프로그램에 얼마를 넣게 되냐면 맨 처음에 한 몇 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40억이 됐고요. 1등을 해서 한 프로에 한 회에 그 다음에 이번 시즌에는 80억을 들여서 만듭니다. 자,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광고가 그만큼 들어온다고 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큰 곳에서 가장 큰 스타가 나온다는 저의 생각과 또 그러한 좋은 콘텐츠가 나올 것이라는 건 뭐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쪽으로 기술 이전을 시켜주고 우리는 거기에 이를테면 뭐 주식의 30%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5년, 3년, 5년, 7년 내에 기술을 다 이전시켜줘야 되는 것이 SM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그러면서 방송 제작을 해야 되고 하드웨어의 방송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나와서 외주 제작을 해야 되는데 WTO 이후에 그렇게 압력도 많이 받으면서도 계속 자회사가 만들고 지금도 무늬만 제작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드디어 작년에 이제 방송국들이 500억, 300억, 700억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공중파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기업이 마이너스가 없는 그런 산업 그 필드가 과연 제대로 된 산업이겠는가. 망해가는 기업이 있어야 그것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업이지. 그것은 라이센스 사업으로 이제 드디어는 이제 인터넷과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이 생겨지면서 그러한 것이 생겨서 저희는 맨 처음에 그 광고공사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그때 저희는 막 제작회사를 만들고 막 그랬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로부터 우리가 그때 내기를 했는데 몇 사람과 나는 5년 만에 없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없어질 거다. 같은 논이었는데 지금 19년째입니다. 18년 돼서 이제 그것이 위헌이 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광고 레이트의 자율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저는 기다렸는데 이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제작회사를 빨리 만들자 그런 게 SMCNC입니다. 큰 이득은 없겠지만은 결국은 한국이 그렇게 되다 보니 또 꾸준히 기다리다가 CNC를 만들고 제가 그거를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올해가 시작하는 그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그 포맷을 1,000만 원, 2,000만 원에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그 동네 예체능이나 뭐지? 우리 동네 예체능을 저희가 만들고 그것을 이번에 수출합니다. 그 수출하는데 저희가 직접 같이 제작을 합니다. 포맷을 1,000만 원, 2,000만 원에 팔아버리고 말하면 그러한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빨리 가서 기술을 전수시켜줘서 우리의 기술들을 빨리 전수시켜주고 우리가 전 세계에 큰 파일을 키우고 그 일부분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그 제작으로만 CNC를 얘기한다면 저희는 이걸 20년을 기다렸네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창발 경영이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창발 경영이라는 것이 극단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저희 문화의 서비스, 특히 여대기하고는 너무너무 잘 맞는 드디어 우리의 세상이 오는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거는 우리의 사업만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기다렸구나.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몸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너무 적절한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한 것이 정말로 서비스 산업으로 해서 맞는 경영이고 이것이 우리의 드디어
창조와 함께 일어나는 그 창발 경향이 드디어 우리 세대가 됐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고다이로 제가 한 것처럼 앞으로 독고다이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재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교육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SM 엔터테인먼트 김민종 이사님 제가 갑자기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배우이기도 하면서요. SM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NC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이정희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셨는데 저에게도 꼭 피난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앞에 계시는 우리 이수만 선생님을 통해서 이장우 우리 교수님을 뵙고 알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다른 것보다도 열심히 책 홍보해서요. 1000권 이상, 거의 그 이상 판매량을 올릴 수 있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그걸 위해서 건배지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교수님의 창발 경영 대박을 위하여! 감사합니다.